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서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제가 8년간 중개업을 하면서 많은 손님들과 목적물을 받잖아요. 중개대상물을 받는데 오늘의 기준으로 말씀드릴 집을 볼 때 많은 분들이 흔히 실수하는 거 그리고 놓치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꼼꼼하게 이 부분까지 보신다면은 추후에 분쟁이라든지 혹은 불미스러운 일 혹은 불필요한 걱정거리를 좀 더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유명 유튜브 채널에 나가가지고 집을 볼 때 이제 수업을 체크하는 방법 같은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수업을 체크할 때 이렇게 보시는 것들도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인데 수업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체크를 하시길래 어떻게 아셨냐 했더니 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런데 나가서 그런 사소한 얘기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요. 우선은 오늘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거고 매매 시 그리고 임대차 시 그리고 공통적으로 꼭 보셔야 될 부분들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영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걸 들어보면은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집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도 현장을 가서 보다 보면 생각보다 볼 게 많고 신경 쓰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집에 꽂혀버리면은 다른 게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정말 8년 동안 몇천 명 이상은 집을 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다 안 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도움이 반드시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매매 시에는 어떤 것들을 많이 놓치시느냐, 어떤 부분들을 보셨으면 좋겠느냐 하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이제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민법의 임의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한 특별 약정을 우선하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법의 조문은 명시되어 있지만 임의적으로 규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면 그걸 우선한다는 뜻인데요. 이 하자담보 책임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 매매할 때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담보를 얼마나 해줘야 되는지 이 기간에 대해서 약정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매도인을 우위에 두겠다 혹은 매수인을 우위에 두겠다 하면은 그 약정된 기간을 짧게 놓으면은 매도인 우위가 되겠죠. 왜냐하면 담보해주는 기간이 짧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AS 기간이 짧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이제 매수인을 유리하게 해주려면 법조문 그대로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렇게 하면 매수인이 아주 우위를 점하게 되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접점으로 해가지고 중간적인 부분으로 뭐 잔금 후 몇 개월 혹은 잔금 시까지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자담보 책임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많이 분쟁이 일어나냐면 고질적인 하자들 있죠. 혹은 고지 않은 하자들, 예를 들면은 바닥 어느 부분이 금이 가져 있다. 거기를 통해서 누수가 아래층에 돼 있었는데 이걸 고지 안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건물 외벽에 고질적인 결로가 있었거나 누수가 있었는데 이걸 고지하지 않았거나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그래서 누수 현상 때문에 분쟁이 있는 일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세를 끼고 매매할 때 세를 끼고 사면은 기존에 주인이 살았으면은 주인이 살았을 때만큼 돈을 다 냈기 때문에 돌려주는 돈이 없어요. 근데 세를 끼고 살 때는 그 세입자가 내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서에 보면은 장충금이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수선해야 되는 충당금을 모으는 거예요. 갯돈 같은 건데 이건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내는 게 아니라 주인인 임대인이 냈어야 하는 건데요.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입자가 오래 살고 있었거나 아니면 세를 끼고 살 때는 매매할 때 제대로 인수인계를 안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원래 매도인이 그때 시점까지 정산을 해주고 그 돈을 현금으로 인수인계를 해주든지 해서 매수인이 양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기존에 매도인이 주인일 때 줘야 됐을 장기수선 충당금 비용까지 한마디로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돈까지 생각지 않은 돈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뭐 길게 살았으면 몇백만 원도 나옵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할 건지 반드시 정리하시는 거 꼭 확인하시고 매매 진행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면은 이제 빌라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불법 증축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위반 건축물로 잡히지 않은 거예요. 헬리캠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누군가의 신고로 민원으로 실사를 나오지 않아서 아직 안 걸린 상태일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 상태가 아직 등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불법 건축물인 상태를 알았고 그런 다음 위반 건축물이 잡히게 되면 나중에 매도할 때나 세를 끼고 할 때 이제 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야 되고 또 플러스 세를 준다고 하면 대출이 안 나오겠죠.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로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법적으로 방 쪼개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을 쪼개서 아직 위반이 안 잡혔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있는지, 어떤 면적과 상이한데 부분이 보니까 방을 쪼갰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되는데요. 방 쪼개기는 우선은 건축물의장상 아직 위반 건축물이 안 잡혔다면 그 면적을 실측하기까지는 힘들어도 대략 눈대중으로 방을 쪼갰는지 안 쪼갰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장 답사를 할 때 벽을 치면은 가벽이기 때문에 보통은 빈 소리가 나죠. 뚝뚝뚝 소리가 납니다. 콘크리트 소리처럼 꽉꽉 채워져 있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실측 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이 일부 상이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상이한 정도가 많이 차이가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발견하실 수 있는 가장 기준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남긴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임대차시입니다. 임대차 할 때 제가 매매보다는 임대차를 훨씬 많이 했기 때문에 임대차 시에는 더욱더 많은 부분이 보였는데요. 첫 번째, 제가 영상 서두에 말씀드린 수압 체크입니다. 수압을 대부분은 어떻게 보시냐면은 화장실이나 싱크대에 가셔가지고 물만 살짝 틀어봅니다. 온수, 냉수 이렇게 나눠서 트는 것도 아니고 그냥 틀어요. 근데 요즘에 시대가 2026년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혹은 수도권에 물이 틀었을 때 안 나오는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거의. 수압을 체크하려고 하는 거면. 그렇다면 그 수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면은 기본적으로 수압이 다른 물과 썼을 때 혹은 다른 층과 수압이 겹쳤을 때 얼마나 낮아지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수압은.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원래 가장 수압을 체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세탁기를 트는 거거든요. 세탁기가 급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일시적으로 물을 많이 빨아먹기 때문에 세탁기를 틀어보는 게 현실적으로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죠. 남의 집 가서 세탁기를 어떻게 틀어서 물을 막 급수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제가 설명을 하냐면 변기를 누르는 겁니다. 변기를 눌렀을 때 변기 수압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동시에 이 변기를 누름과 동시에 싱크대나 혹은 화장실 세면대를 같이 물을 트는 거예요. 혹은 샤워 부스가 있다면은 거기에 샤워기를 틀어보는 겁니다. 그때 수압이 일부 낮아지는 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급수가 되기 때문에 수압이라는 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 수압이 물이 쫄쫄쫄 나온다던가 말도 안 되게 줄어드는 이런 경우가 수압이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지, 수압을 체크할 때 그냥 물을 틀어본다? 이거는 수압 체크에 적당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은요, 수압 체크를 할 때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일부 수압이 줄어든다고 해서 문제 있는 집이네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현저하게 물줄기 혹은 물살 그리고 물에 나오는 강도가 말도 안 되게 줄어드는 집이 있어요. 이런 집은 이제 수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럴 때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주방의 싱크대라면 그 하부장을 보면, 하단에 보면은 수압 조절기가 있어요. 이제 그걸 봤을 때 수압이 약하게 나오게끔 틀어져 있다면 1차적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한테 점검을 좀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죠. 두 번째 고질적인 부분은 이제 결로의 흔적입니다. 결로를 세입자가 계속 바뀌면서 결로 자국을 또 땜빵하고 계속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로는 1차적으로 제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부분에 창틀 쪽 사각형 네모 쪽 테두리를 잘 보시고, 거기 색상이 다르다 혹은 부분 도배가 돼 있다 혹은 거기만 도배가 새롭게 가장 최근에 된 것 같다, 이런 식이라면은 결로의 흔적을 의심하실 필요가 있고, 이 결로라는 건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 결로의 현상은 사실 고질적인 부분이라 못 잡아요, 잘. 근데 결로가 일어날 때는 거주기간 중에 도배를 새로 해줄 수 있겠냐를 물어본다든지, 본인의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서라도 사진을 꼼꼼히 찍어 놓는 이런 방향들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 같은 때 결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환기를 해서 좀 온도 차이를 낮춰주거나 줄여주면은 결로 현상은 일부 줄일 수 있어요. 예방도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 결로는 어쨌든 습도와 온도 차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의 문제도 있다는 거, 그래서 결로가 고질적인지 아닌지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몇 년 전부터 이제 확인 설명서에 개정이 된 부분인데요. 도배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냐면 장판을 봐요. 장판 상태를 보게 돼 있어서 원래는 바닥 장판도 드러내서 확인해라 라는 게 매뉴얼이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안 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집이 좀 구축이거나 도배 장판만 새로 하는 집이다, 이럴 경우에는 장판을 드러내보면은 그 바닥 장판 아래에 이제 콘크리트 바닥이잖아요. 곰팡이가 많이 슬었다든지 혹은 벌레가 보이는 경우, 이런 집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곰팡이가 보이는 집은 생각보다 종종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판을 한 번씩 조금 끄트머리를 드러내보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진행해본다면 구축집인 경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판이 아니죠. 그냥 강마루나 강화마루로 해가지고 세팅이 다 돼 있는데, 그런 집들
집들 말고요. 이제 구축들 장판을 계속 교체해야 되는 그런 집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모두가 신축 아파트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번째는 관리비 세부 항목인데요. 이 역시도 중개사법 강사 입장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면은 2024년에 개정이 돼서 확인 설명서에 추가하게 돼 있어요. 주거용 부분에서는 관리비가 이제 꼼수가 많이 발생이 됐다 보니까 관리비가 얼마 부과되면 세부 항목이 뭐뭐 있는지를 기재하라 라는 부분이 이 설명의 취지인데요. 관리비 세부 항목 중에서도 어떤 데는 뭐 관리비가 10만원, 20만원인데 세부 내역이 없습니다. 그냥 공동정기만 쓰는 건데 10만원, 20만원이래요.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주차비를 받는지 주차가 지정된 좌석인지 이 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꼭 계약할 때 명시해 주셔야 추후에 같은 거주자들끼리 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들어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타당한지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소득 공제 항목이 안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산입이 안 됩니다. 그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날리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리비가 타당한지를 꼭 보셔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요. 옵션이 있는 집들이 많죠. 원투룸의 경우 빌라 말고 이런 집들 같은 경우는 옵션의 노후도를 확인하고 옵션이 뭐뭐 있는지를 나열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의 경우라든지 아니면 같이 공동중개해보면은 중개를 오래 하신 베테랑 중개사님들 같은 경우는 항상 옵션 목록들을 자세하게 적어줍니다. 뭐 예를 들면 세탁기, 냉장고, 벽걸이, 에어컨 한 대, 신발장, 가스레인지 뭐 이런 느낌으로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이 옵션의 귀속이 누구에게 되는지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수가 있고 이 옵션이라는 항목까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하자 보수를 해줘야 돼요.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이 에어컨은 전 세입자가 놓고 간 거라 내가 수리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 쓸 거면 쓰고 아닐 거면 새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아예 명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에 따라야 되죠. 주인이 부속물로서 책임을 지고 갖고 있지 않겠다고 사전에 명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선택지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옵션에 대한 귀속 여부, 옵션에 대한 노후도 여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집이 좋은데 옵션을 계속 안 바꿨다, 세탁기 혹은 냉장고가 오래됐다 이러면 이걸 교체해 줄 수 있는지 혹은 고장 나면은 주인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교체해 줄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죠. 특히 이제 강의할 때 제가 외부 강의를 다니면서 많이 하는 말인데요. 겨울에 에어컨을 안 봐요. 여름에 트는 거다 보니까 냉난방기 말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여름에 다음 연도에 살다가 한 반년 살다가 틀려고 했는데 곰팡이가 잔뜩 서려 있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주인이 다 닦아놔서 깨끗하다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곰팡이가 잔뜩 폈어요. 뭐 그럴 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겪어봤기 때문에 겨울에도 에어컨 안쪽에 날개 안쪽을 보고 이 상태를 체크해 볼 것, 그리고 뭐 청소는 본인이 해야 되는지 혹은 주인의 부속물이니까 청소가 돼 있다는데 왜 안 돼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주인의 입장에서 부속물이고 본인이 세를 주면서 이거에서 책임 소재가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요청이 오면은 비용을 반반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대부분 주인들은 이런 관리는 본인이 하세요라고 해서 청소는 세입자가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던지 업체를 부르는 건 본인이 돈을 내세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도 에어컨 상태를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요.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매매 임대차 상관없이. 첫 번째는요. 보일러입니다. 연통을 보면은 보일러 설치된 공간을 찾으세요. 보일러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집에 베란다라든지 보일러가 대부분 있어요. 그러면 보일러 연통 이렇게 몸체를 보면은 거기에 노란색 스티커로 요즘 거는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설치 연도가 다 써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 설치 연도를 기준해서 보통 짧으면 8년, 길면 1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보는데 13년 쓰는 곳도 있어요. 잘 쓰면. 아무튼 일반적으로 8년이 넘어갔다 그러면 연식이 오래됐다. 2년 살면서 교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이 교체해 주는 게 맞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매매 시에는 이 보일러가 어쨌든 새로 바꾸면은 100만 원 정도 든단 말이죠. 이 번거로움도 있고요. 사람을 불러서 또 해야 되는 보통 반나절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럼 매매 시에 이 보일러를 사자마자 보일러가 터져서 바꿔야 돼요. 이것도 본인 돈을 또 100만 원 주고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일러 같은 부분도 몇 년이 되는지 확인을 꼭 하실 것. 저는 집을 살 때 심지어 저는 중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일러를 제대로 못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 뒤에 몇 년 뒤에 보일러를 교체를 했는데 그때 100만 원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메모해 놓은 기록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아니면 집을 살 때 보일러가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 명분 좋잖아요. 수리비 혹은 보일러 비용으로 100만 원만 빼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집이 매덕 단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100만 원, 몇백만 원, 1000만 원 정도씩은 쉽게 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언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다음 이제 또 공통사항은요.
샤시가 좀 안 좋다, 외부 단열이 안 되는, 그걸 떠나서 아예 호창이다, 알루미늄 호창이다, 완전히 몇십 년 된 거다, 이런 집들도 요즘에도 가끔 있거든요. 이럴 때는 당연히 단열에 문제가 있고 결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화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집이 잘 없긴 한데, 샤시가 그 정도 수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이 샤시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 교체해 주실 수는 없는지, 혹은 매매라면 이 샤시 비용을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샤시 비용을 좀 빼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고요. 샤시를 바꿨다면, 대부분 샤시를 바꿔져 있는 경우가 이제 10중 9예요. 신축 아파트는 논외로 합니다. 그러면 이 샤시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우선 이중창인지 그리고 단열창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샤시에 여기 보시면 이런 손잡이 부분 있죠. 이런 데를 보면은 브랜드가 써 있어요. S급이 있고 A급이 있고 B급 이렇게 있거든요.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LG 하우시스다 이러면 제일 좋은 거예요. LG 건 일단 좋아요. 그리고 영림이다 이러면은 한 2군급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샤시 교체한 걸 보면은 임대인 혹은 매도인이 이 집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쓰고 집을 아꼈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샤시 브랜드 같은 것도 보고 이제 이중인지 혹은 어떤 단열인지 이런 것까지도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구분이 어렵다면 적어도 샤시가 교체가 됐으면 브랜드 정도는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그 돈을 쓰는 사람의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돈을 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성향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집은 전체 샤시를 다 교체하지 않고 바깥에는 아예 외부에는 알루미늄 호창인데 그 안쪽에 중문 혹은 주방 쪽 이쪽만 샤시를 교체했다던가, 방 한 칸만, 이런 식의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샤시를 꼼꼼하게 꼭 보세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완전히 외부 알루미늄 호창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어가겠다 하시면 닫았을 때 외부 소음이라든지 문틈에 바람을 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겨울에 보신다 그러면 더더욱 중요하고요. 문풍지를 또 따로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창문 닫았을 때 소음 같은 것도 보시고, 일단은 방음도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는, 학군이나 상권 주변에 마트가 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요즘엔 손품만 팔아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알고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뭐 역에서 몇 미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동인구나 이런 동선 같은 거나 혹은 주변 환경 같은 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낮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2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더 가능하다면 시간이 허락하거나 여유가 있다면 평일에 한번 주말에 한번 이렇게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최소 2가지 경우의 수 이상으로는 보시고 확정을 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원투룸 같은 혹은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저녁인데 골목인데 가로등이 환히 비춰지고 주변에 편의점 같은 게 24시간 영업하는 게 있고 또 주변 주민들도 많이 다닌다 이러면 저녁에 좀 안전한 길인데, 만약에 골목인데 불이 다 꺼지고 가로등도 없고 사람들 몰래 담배 피고 꽁쳐버리고 가고 이런 곳이면 피해야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편의점 같은 데인데 바로 앞에 편세권인데 보니까 야간에 거의 야장을 열어가지고 온통 술, 담배로 찌든 냄새들이 올라온다든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한번 혹은 저녁이나 꼭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미처 놓친 것들도 있겠죠. 그 이제 여러분들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 임대차 공통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들만 추려서 오늘 영상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체크리스트를 나름 생각을 하셔가지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